전남대학교 인문도시 지원사업 빛의 짜임관계 인문도시 광주의 예술인문 해방전선 프로젝트의 클래식 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편에는 이제 광주의 민중미술화가이신 이상원 선생님과 이제 한재석 선생님과 함께 대담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계신 이상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1960년생으로 82년에 조선대학교 학내에서 미술운동을 하셨고요. 이제 당시 80년대 광주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의 무거운 역사에 집중하셔서 여러 가지 작품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화 그만 좀 쫓아와라, 그리고 백두산 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라는 걸개 그림, 그리고 이번 2021년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된 통일 염원도와 일제를 빛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재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명지대에서 미술사를 전공하셨고 현재 광주의 문화예술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비엔날레 이후로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비엔날레 될까요? 끝나고 이제 또 작업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또 저 5.18 때 27일 날 새벽 4시 반에 그 시점에서 광주 도청에서 이렇게 끝까지 지키면서 산하에 갔던 김동수 열사도 걸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즘에는 걸개 그림이 이렇게 그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적게 그려가지고 실사로 빼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덕사 후불탱화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주지스님께서 지장전이라는 그런 또 법당이 생겼는데 거기에 걸릴 테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 테마가 끝나면 또 이정모라는 이름 없이 죽어간 시민군 이야기를 사파로 책으로 만드는데 사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광주에 5.18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관심을 갖는데 너무 영웅주의고 또 이름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부각되는데 이름 없이 죽어간 시민군을 그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 또 비엔날레 기간에 또 워낙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을 그리셔가지고 조금 소란이 예. 있었잖아요. 예. 박정희 기념사업회 쪽에서 그 선생님이 그리신 일제를 빛낸 사람들 작품에 대해서 예. 뭐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았는데 어떠셨어요?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거라든가. 전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이렇게 공문을 띄웠어요. 그 이상호 작품 일제를 빛낸 사람들 철거하라고 그림을 내리라는 그런 공문을 띄웠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문을 띄울 정도면 그 작품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표현했을 뿐 어떤 왜곡이나 폄하의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박정희를 수갑 채우고 포성줄로 묶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당황해서 공문이라도 띄워야 자기들의 입장이 바로 설 것 같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그 문화예술인들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탄압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가지고 무사히 일처리는 됐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뭐 한두 번이 아니셔가지고 뭐 87년도 뭐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벽이었을 네, 때부터 해서 뭐 예술에 대한 검열 문제 하면 이제 이상호 선생님이시잖아요. 뭐 국가보안법 1호로 구속도 당하셨고 그런 거라서 격세지감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은 조금 지겹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떠세요? 80년대는 어떤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하고 이렇게 맞붙어서 싸웠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화가 일정 정도 되고 있어도 이렇게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일제를 빛낸 사람들 그림을 가지고
탄압을 한다는 게 어떤 시대착오적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80년도에는 그런 탄압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결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어떤 방해 공작이라든가 탄압들이 시대착오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착오적이더라도 검열이 지금도 조금씩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사건 혹시 아신가요? 하성읍 작가님이 네, 예. 네, 그림을 그려서 냈는데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그게 네. 증거져서 나갔잖아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주최 측 내부의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레드 컴플렉스처럼 어떤 저항을 하는 그러한 그림이나 어떤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지레 겁먹고 정리를 자체 내에서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아직도 이렇게 예술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는 그 같은 어떤 기획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바꿔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만 더 그 백두산 그 87년도 그 이야기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선생님 이게 제주도 순회 전시에서 작품 탈취된 걸로 이제 기록에 네.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그때 선생님 제주도 안 계셨죠, 선생님? 그렇죠. 작품만 출품해 네. 버리시고 그때 원래는 서울에서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서울 그림마당 민에서 하고 전국 순회하면서 제주도 신타은의 그 전시장에서 그림이 탈취됐습니다. 그리고 몇 점을 다 탈취됐는데, 그 이후로 며칠 있다가 제가 울산동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느닷없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때만 해도 아가씨들이었는데, 술집 나가는 아가씨들이 우리 작업실 옆방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이렇게 급습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그 자책이라든가 파나 같은 것들을 그 술집 아가씨들이 이렇게 숨겨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덕분에 남아있는 파나들이 지금도 그 아가씨들이 숨겨줘가지고 파나가 지금 남아있죠. 그때만 해도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 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니까 뭔가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이제 5.18 때 황금동 아가씨들이 이렇게 헌혈하고 막 그런 것들과 연상이 같이 돼가지고 어떤 광주의 그런 공동체적인 한마음이라는 게 그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좀 다른 이제 뭐 미술패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경험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예. 금남로 쪽에 시위로 나왔을 때 네. 마지막에 도망갈 데 없으면은 뭐 황금동 거기로 숨어버렸다. 네. 뭐 이렇게 그런 정서들이 꽤 오랫동안 광주에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갑자기 이제 5.18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다니면서 1학년이었는데, 그때 광주 5.18 때 저는 서울역으로 동국대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가고 서울의 봄을 그 서울역에서 맞이했거든요. 그때 있었는데, 지금도 5.18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채의식 갖고 있고 죄의식 갖고 있고 그러는데, 5.18 때 내가 광주에 있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나면서,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그 공간 속에,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 80년도 5월에 열심히 싸웠던 것들이 지금은 뭐 장소성은 틀리지만 지금은 한편으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앉아서
선생께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강주 이야기를 하자면 6월 항쟁 때 서염교회 근방에서 열심히 싸웠거든요. 그때 이제 광경을 보면은 그 지나가는 버스나 택시 기사들이 이렇게 모금을 하면은 그렇게 그 모금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뚜부에다 막걸리 사고 담배도 사고 담배도 이렇게 나눠주고 막 배급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6월 항쟁 기간에 이렇게 강주 공동체랄까 한 마음이 됐던 그런 경험들을 제가 6월 항쟁 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광주에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거의 참가했죠. 그랬었죠. 네. 예. 그때 이제 미술패들이 대부분 이제 선전 활동을 하잖아요. 대학 때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이제 파나나 만장 걸개 그림 이렇게 프랑 등 많은 선전 매체들을 그려내고 밤새워서도 그려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때 당시 노동자라든가 열사들이 80년대 87년도 많이 분신을 했거든요. 그러면 밤에 작업실에서 영정을 하룻밤에 그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형으로 한 200호, 300호 되는 대형 걸개 그림을 영정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이렇게 장례식 할 때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많이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서 87년도 그 YWCA에서 저 해방 43주년 기념 그 전시회가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네. 그때 이제 한 8월 6월 항쟁이 이제 저물어 가고 8월 15일 날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걸개 그림을 그리기로 했는데 한 6점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홍성담, 백은일 그쪽은 사회팀으로 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전남대 한 점, 조선대 한 점, 호남대 한 점 이렇게 해서 YWCA 강당에서 그 해방 43주년 기념전을 할 때 다 걸개 그림을 벽에도 외벽에도 걸고 실내에도 걸고 그랬는데 저희 백두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동이 새날이여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밖에 걸기에는 너무 세다고 실내로 들어갔거든요. 무대에다 걸고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 그림이 전종호, 이상호 두 사람 그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진우, 박미용, 또 이송원, 또 한 사람이 누구더라? 6명이 그렸어요. 근데 이제 6명 이름을 다 썼거든요. 제작자 이름을. 그럴 때 이제 홍성담 선배가 와가지고 정호하고 상호만 써라.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후배들 다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우고 전종호, 이상호만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 이름에 들어있는 그 둘만 구속이 됐어요. 예. 8월달에 8.15 해방 대동제 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림마당 민에서 또 시작이 광주였군요. 시작이 광주죠. 네. 그림마당 민에서 하고 어디 지역 돌고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근데 그때 안기부에서 그림마당 민 와가지고 우리들 그림을 봐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가니까 거기서 명령이 똑같이 떨어지고 탈취하고 그날 우리가 잡혀갔을 거예요. 이미 다 네. 계획되어 있는 네. 상황에서. 이미 선생님 소재지 월산동 소재지는 다 파악됐겠네요. 그렇죠. 야 거기서도 6월 항쟁 때 울산동 작업실에서 6월 항쟁을 보냈는데
포스터라든가 선전 매체를 많이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가지고 나가고 시위 현장에 그때 제주 순회전 때 그 별개 그림만 탈취가 된 건가요? 한 4점 정도 탈취됐을 거예요. 네. 근데 4점 중에 이제 탈취만 했지 부속으로 이렇게 국가범법으로 엮은 것은 우리 그림밖에 없죠. 선생님 그때 조금 이제 뭐 학내에서도 구매운동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네. 지역의 대학생들 당연히 미술운동 하셨던 분은 당연한데 구매운동 이런 것들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나와서 듣는 이야기로 우리들 파나 그 이상호 전종호 파나를 이렇게 축제 때나 그때 축제 기간하고 맞물려서 그 그림을 학내에서 구매운동 한다고 손수건 만들고 이렇게 티도 만들고 또 파나도 팔고 해가지고 그 구매운동 자금을 그렇게 많이 마련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때 그 학내에서 미술패 운동 하셨을 때 시각매체 연구회에서도 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죠. 네, 부터 시작을 네, 하신 네. 거죠. 그 다음에 땅끝으로 바꾸고 근데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이제 우리가 감옥 들어가서 없으니까 이제 제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더 탄탄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바뀌었어요. 시작은 시각매체 연구회였어요. 그 다음에 땅끝이고 또 객당서로 바뀌고 또 조선미술패로 바뀌고 이렇게 한 서너 차례 이름을 많이 바뀌었나 봐요.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렇게 미술 학도들도 이렇게 그 어떤 군부독재 타도라든가 호원철폐 그런 싸움을 87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술이 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부심이 컸죠. 그리고 그 시민들이 그 걸개 그림이나 이렇게 포스터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투쟁하면서 어떤 의지들을 많이 고양시키고 힘을 주었던 건 사실이죠. 네, 진짜 한 가지 여쭤보고 네. 싶었던 게 네. 그 80년대 그 이제 미술패 운동 하셨을 때 시민미술학교 강압 활동을 네, 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그때 분위기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옹성담 선배하고는 이제 목포에서부터 같은 아실 선생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알고 조대 옹성담 선배가 조대 다닐 때 화실론을 알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대학을 조대로 오니까 강주에서 성담형하고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고 82년도 경에 시민 판화 미술을 할 때 이제 그 판화 실기 강사로 같이 참여하게 됐죠. 뭐 일반 시민도 많았고 또 대학생 또 이렇게 뭐 노동자 노동자는 거의 없었죠. 노동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노동 야학을 하면서 이제 판화를 많이 가르쳤다고. 시민미술학교는 그 말 그대로 시민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판화 교실을 열었는데 아마 82년도에 그 판화 교실에 대한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이 끝나고 난 지 2, 3년밖에 안 된 상태고 시민들이 5.18에 대한 어떤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있는 시기에 이제 문화가 가장 어떤 사건이 있는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화로서 소통을 하니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울분이라든가 어떤 아픔을 판화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호응이 좋았고 또 판화는 이렇게 다량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서로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갖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판화 교실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새롭고 이렇게 의미 있는 작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이제 너무 이제 일반화되는 뭐 예술 교육이 대부분 뭐 민중문화운동, 민중미술운동 안에서 다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보면. 네. 근데 선생님 이제 그러한 공동 창작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동 창작을 하고 또 일반 미술관이 아니라 거리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업들이 민족해방운동사 요때가 거의 마지막쯤 같아요. 뭐 그때 89년도 그리고 이제 이철규 열사가 또 해필 또 그때 그 즈음이어가지고 그때까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그때 민해운사도 참여하셨죠 선생님? 예. 민해운사 이렇게 동학에서부터 4.19, 5.18, 6.25항쟁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있는 그 민중미술패 네. 그때가 민미련 건준이 당시 거예요. 예, 민중미술운동 운동 연합 예, 예. 거기에 그 이렇게 준비 모임에서 민해운사를 제작했는데 저는 그때 강주 민중항쟁도 강주 지역 그 미술 5.18 그림에 참여하게 됐죠. 한 가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민족미술인협회가 이게 88년 9년도에 분화가 되어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민미련 건준이가 되고 민미련의 핵심적인 조직 역량들은 각 지역에 뭐 서울, 부산, 광주, 전북에 있는 대학 미술패들 중심으로 해서 결성을 사회미술패. 예, 사회미술패, 네. 노동운동 뭐 이쪽까지 연합해서 민족해방운동사를 그리자. 네. 그래서 광주는 5.18, 그래서 부산 쪽은 뭐 4.19, 부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모아서 걸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이제 홍성남 선생님께서 평양에 청년축전을 보내버리면서 이게 조직이 와해돼 버리는 그런 과정이 맞는 거죠? 슬라이드를 보냈죠. 예. 그 북한에서 그걸 복원을 했다고 그러대요. 그대로 복원하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순회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년대 말 또 90년대 이제 안티비엔날까지 오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미술운동이라는 거, 또 조직 중심, 집단 창작 중심의 운동들이 점점 새가 꺾이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90년대 초중반이 되면은 선생님께서도 다른 작업의 방향들 네. 혹은 다른 삶의 방향들을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조금 어떤 출가라든가 아니면 뭐 불교 미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선생님 그런 뭐 선생님 개인적인 어떤 출가라는 부분이랑 또 이제 불교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불교 미술은 92년도에 호암 갤러리에서 그 고려 불화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고려 불화전을 보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큰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태영화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초 고영월 선생한테 초 한 장을 빌려가지고 초뜨기를 한 20장을 떴나 혼자. 예. 예. 그런데 선덕사에서 그때 태영화- 선덕사예요. 네. 어. 그렇게 초를 뜨고 이제 한 번도 태영화를 안 해봤는데 선덕사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대요. 호불태영화를. 그래서 처음으로 한 선덕사 호불태영화예요.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게요? 네. 선생님 그럼 저는 그게 2000년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92년 이후 93, 4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가 97년도. 예. 97년도에 당선을 했어요. 근데 어. 호암 갤러리에서 그림을 보고 예. 테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림도 하면서 테마 이렇게 조금씩 했죠, 혼자. 도각으로 이제 혼자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임모하고 모사하시면서. 네, 네. 그리고 있다가 네. 97년도에 그 선석사 테마를 해주라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테마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주지 스님께서 기존의 테마를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한 3년을 빈벽으로 있었어요. 주지스님이 일부러 마음에 드는 테마가 안 나오니까. 네, 네. 근데 밑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밑그림을 백두산도 넣고 추수하고 이렇게 씨앗도 뿌리는 이렇게 인과응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이렇게 추수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우리나라 고승들도 좀 넣었어요. 우리 테마니까 그 절에 그 고승들이 있는 그런 절이 어떤 그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예. 일반 절은 예. 큰 절 아니면은 그 고승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다 그냥 부처님의 일생도만 있지. 네. 실제 이제 뭐 고승들 중요한 선생님들은 없는 거잖아요. 스승이 없으니까 이제 그 원효 스님부터 마남 스님까지 또 누구야 그분도 넣고 독립운동 하셨던 만해 스님도 넣고 그분들도 배치하고 백두산에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부처님을 이제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달라고 초안을 그렇게 제공을 했더니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 1년 6개월 거쳐서 작업을 했죠. 또 후배들도 좀 도와줬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림이. 고려부라 또 형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출가는 어떤지 근데 항상 병원에 다니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어떤 정직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힘드니까 한번 새 삶을 바꿔보겠다고 백양사 가가지고 지선 스님한테 이제 이렇게 행자 생활 한다고 좀 하다가 한 2달 하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40대 초반에 한번 30대 백양사 들어갔다가 또 40대 초반에 다시 문민정사 지선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때는 1년을 행자 생활 했거든요. 잘했는데 어느 이제 1년 다 하고 나서 행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며칠 안 남겨놓고 내 정신병이 도져가지고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 출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해봤으니까 절에 대한 어떤 경험이 어떤 불교를 이해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